역시 예상대로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고요. 그거를 앞당기고 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지정학적인 질서의 화두입니다. 언젠가 비보니제가 될 일도 있을 수 있나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비트코인이 신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던진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곧 신뢰에 대한 고민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을 발견한 게 된 것도 제가 신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신뢰에 대한 고민하는 인문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었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학을 신뢰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도덕관념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폭력, 강제력을 갖고 이제 신뢰를 구축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는 폭력도 없고 어떤 신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뢰의 근간이 되거든요. 오직 수학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적 그 코드가 그 자동으로 조건화되는 수학적 코드가 신뢰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명사적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류가 어쩌면 처음으로 국가가 반포하거나 어떤 종교에서 말한 이걸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 예절도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예의 규범도 프로토콜인데 일종의 프로토콜이 반포가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 그래서 그게 살아남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신이나 국가의 강제력의 도움 없이 어떤 수학적으로 만든 게 프로토콜이 돼서 우리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살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전부 다 가진 못하고요. 네.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믿으면 이제 이상론자가 되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이상론자들. 비트코인 이상론자는 이거면 다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고 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실험이지만 결국 국가도 적응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법이라는 강제력과 이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런 창발성이 만나갖고 이게 굉장히 정교한 새로운 제도가 된다. 어제 저희 그 대학원에서 일주일마다 주제를 정해갖고 토론하고 공부를 하는데 리니지와 관련한 판례를 다뤘어요. 리니지 예. 했습니다. 아, 리니지 세대시죠? 네. 예. 리니지에 있는 그 아이템하고 계정 누구 건가요? 제 거죠.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NC소프트 거예요. 그 사용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NC소프트한테 NC소프트가 이게 그 약정이나 규약을 어긴 거를 많이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한 거는 거의 대부분 패소했어요. 근데 그거를 NC소프트가 분명히 약관에서 사고 파는 거 금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한 이유는 그 가치가 시장에서 사고 팔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고 팔려요. 그리고 사인들 간의 어떤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나 이런 것들은 또 법원에서 리니지 아이템이 사기의 객체가 된다는 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기의 객체가 되는 재산권이 되는 거죠. 이 얼핏 보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규약이고 NC소프트가 얼마든지 사고 팔았다는 걸 알면 몰수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항해 갖고는 못 이겨요. 근데 우리들끼리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들어가서 내 아이템을 떨어뜨려 놓지 않아? 그리고 나를 소송하면 난 사기죄로 걸려요. 이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죠. 이런 모순인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이것도 다 나름 논리가 있는데 그렇네요. 리니지가 한국에 준 법리적인 어떤 그런 효과는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네. 소유권의 여러 형태를 점유권, 사용권 이런 거를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리니지라는 현상이 이렇게 축적시켰어요. 여러 소송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충격이 오면 우리가 기존의 제도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만나갖고 리니지 같은 어떤 딱 요때 필요한 게 진화라는 단어죠. 진화를 해나가는 거지. 이게 딱 리니지가 하나의 월드가 돼갖고 국법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그 안에서 규약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완전 리니지라는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야 팔지 말라고 했으면 팔지 마 해서 사고 팔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기를 모두 그냥 다 그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 모두 범죄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 아이템이 제게 아니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네요. 네, 판례가 운영사 겁니다. 모순들이 다 엮여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화폐의 본질이 실물이 아닌 장부라면 실체가 없는 그런 비트코인도 화폐가 될 수 있나요?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3,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다가 요즘에는 여전히 좋게 보신 분들은 많지만 화폐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에는 너무 개수가 적고 가격의 요동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화폐적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 중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고액권들은 우리가 잘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 사용하는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화폐 성격은 있는데 우리가 뭐
흔히 야 그걸로 커피 사 먹냐 뭐 빵 사 먹냐라는 거는 법정화폐가 건강한 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법정화폐가 건강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 가면은 수수료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엘살바도르나 나이지리아 같은 데 쓰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게 굳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엘살바도르 거의 국왕 대통령인가 국왕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나요? 엘살바도르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이 많죠. 왜냐하면 해외 송금을 통해 갖고 벌어들인 GDP의 비중이 크니까 여전히 이제 그 특별한 지위와 이제 뭐 시민권도 비트코인을 받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지금 그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화두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는 게 신기했지만 흔치 않았죠. 예,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제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이렇게 두드러진 점은 아닙니다. 부탄에서는 비트코인 많이 채굴한다면서요? 예, 12,000개에서 13,000개 정도 갖고 있고요. 공무원들 비트코인 팔아갖고 공무원들 월급 다 2배로 인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더리움 비탈 부테린이 방문해갖고 부탄을요? 예, 방문해갖고 이더리움 플랫폼에 부탄 시민들의 여러 가지 뭐 재산권 이런 거 기록하겠다. 신원이나 뭐 이렇게 구두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부탄이 크립토의 진심이에요.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채굴하면 좋은데 부탄의 예를 따라서 어쨌든 부탄은 수력 발전으로 남는 전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을 한 거죠. 교수님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한국전력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코멘트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 초에 한국전력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나주에. 네. 거기서 저를 이제 특별 강연해달라고 불렀는데 제가 가서 그 임원님들한테 아니, 제가 무슨 주장하는지 알고 부르셨죠? 그랬더니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면 이제 국회에 불려나가서 여러 가지 대답도 해야 돼서 자기네들이 다 서치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화력발전소가 놀고 있어도 석탄을 떼갖고 비트코인 채굴하면 욕을 먹겠죠. 오염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쟁점이 없는 발전이 있어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기를 필요할 때 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다 안 쓰는데 필요할 때는 부족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남아 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다 그거 풍력 태엽 감고 그래야 돼요. 그 팬을 못 돌게 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굴선 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했을 때 뭐 2만 개 정도 1년에 채굴할 수 있다고 계산하시더라고요. 2만 개. 네. 한 해만 해도 부탄보다 많은 거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보면 남는 전기로 하는 거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국민적 정서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이 의사결정 몇 명이 하면 되는데 그 몇 명이 없는 거겠죠. 그 자리에. 총대를 매. 그렇죠. 자, 또 튤립 버브가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튤립처럼 거품처럼 사라진다고 얘기하신 분도 옛날에 계셨지만 안 사라지고 있죠, 계속. 튤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우리나라 한국의 지식사회가 좀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튤립 거품이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냐? 뭐 비슷한 일은 있었어요. 근데 튤립 거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덜란드가 많이 난리가 났고 막 튤립 구근 하나가 막 마차값 돼갖고 이제 폭락해갖고 다 망하고. 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진지한 고증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영국의 골드가라는 학자가 네덜란드 법원 문서를 싹 뒤졌어요. 그랬더니 튤립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브라운 대학의 경제학자가 이 튤립 거품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냥 일반적인 공급 수요 문제였다. 시장의 발작 같은 거였다라는 거지 그렇게까지 공황을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문헌도 의심스러운 게 스코틀랜드 문인이 네덜란드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분이 튤립 마니아라는 책을 써갖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거든요. 20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은 1600년대에 일어났는데 1800년대 문인이 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 왜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튤립 현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얘기를 써놨는데 튤립 버블보다 더 우리에게 그 거품의 대명사가 되는 건 미시시피 주식회사 사건이거든요. 네. 미시시피 주식회사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고 있듯이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 회계 장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자 정보하고 외부자들이 보는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버블이 구조적이고 착취적이에요. 근데 튤립은 알려진 정보가 똑같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과열에 의한 거품은 생기지만 착취형 버블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큰 거품들은 대부분 착취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대다수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비트코인은 누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누가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갖고 아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떠들잖아요. 제가 아는 거를. 예. 근데 더 나은 정보라는 거는 지들이 떠들지 않고 지들만 아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게 이런 거의 온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을 지금 내부자 정보 같은 맞습니다. 외부인이 알 수 없는. 그렇죠. 부동산도 사물이라서 그럼 툴립 아니냐. 아니, 부동산이야말로 이 착취형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개발 정보, 뭐 구입 그렇지. 정보 이런 거 전부 소수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착취형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버블에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라는 건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자유롭다는 건가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깨닫고 제일 먼저 찾은 게 튤립 버블이에요. 아, 잠깐만. 비트코인이 말이 되면 튤립 버블도 저 뻥 아니야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 뻥이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하도 많은 책에서 튤립 버블을 가정하고 들어가니까 사실로 저도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비트코인 보니까 아 비트코인의 이 버블은 착취형이 아닌 거 보니까 정보 비대칭이 없는 사물을 갖고는 그렇게 착취형 버블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튤립은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근데 그러면 이 미시시피처럼 자기네 회사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고위직계나 뭐 그런 고위 이제 월가에 있는 임원인데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뭐 사 모은다든가 아니면 이제 트럼프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뭐 전략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신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기에 좀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예리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SEC가 ETF를 승인한다 안 한다 할 때 SEC 측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착취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SEC의 의원들에 대한 또 감시 체계가 있을 거고요. 이게 주식회사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 그랬다가는 또 너무 눈에 띄고 근데 사실 그런 거 말고 비트코인도 덩치가 작았을 때는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마음 놓고 해먹었었어요. 올렸다가 뭐 펌핑하고 덤핑하고 하는 거 했는데 비트코인 ETF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SEC 그 선언문에 보면 비트코인 가지고 시세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거든요. 비트코인 가지고 함부로 시세 조작하고 떠들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감옥 갑니다. 그게 좋은 거죠. 아 이제 감옥 가나요? 감옥 가죠. 함부로 못 합니다. 비트코인 갖고는. 자, 비트코인의 가치가 투입된 에너지로 구현된 노동 가치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좀 얘기하자면 길어요. 근데 제가 2014년도인가 한국전력에서 글을 하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전력 그 다니는 사보에 실리는 거라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일물일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투입해서 만든다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전기료를 단일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전기료는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른데 비트코인이 왜 그 힘을 갖냐면 비트코인이 미약할 때는 그 힘이 없는데 비트코인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가 되는 가격이 되면 비트코인이 규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전기를 투입하면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자기네 국가에서 전기료가 싸. 그러면 채굴자들이 글로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수요가 폭발해갖고 전기료가 올라가고요. 전기료가 비싸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뽑아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 수요가 부족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하면서 이게 세계의 가치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기는 물론 에너지지만 인간의 노동력으로 전기를 만든 건 아니지만 전기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또 환산이 되면 이게 결국은 그 노동 가치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근본이제를 공부해야지 나오는 결론인데 그것도 뭐 강의하자면 뭐 한두 시간 해야 되거든요. 어쨌건 근본이제에서 금이 시금석 그러니까 가치의 척도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척도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비보니제가 될 일도 있을 수 있나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예, 비트코인이 그런 요소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에 다 가면 되나요? 이 경쟁률이 높다는 게 좀 함정입니다. 네. 여기 정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은 15명 정도인데요. 네. 예, 경쟁률이 2대1이 넘습니다. 요새 대학원 잘 안 오는데 대학원이군요. 예, 여기는 경쟁률이 높아요. 여기 왔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자거나 굉장히 투자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돈이 좀 있어요. 그렇겠죠. 예,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싶으니까 이제 온 거죠. 혹시 학생 중에 교수님보다 비트코인 많은 학생들 눈에 보이던가요? 아니, 없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엔 들어오겠죠. 유명하신 분들이. 예. 자, 비트코인 체계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달러 패권 역사에 또 할애하셨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을 제가 딱 발견하고 주변에 딱 얘기를 해봤더니 비트코인 그거 미국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달러 패권을 도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숙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당시 되게 미약했지만 비트코인의 미래를 그리려면
달러의 미래를 그려볼 수밖에 없고 달러의 미래를 그리려면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역학관계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책과 뭐 이런 걸 닥치는 데 찾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고요. 그거를 앞당기고 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지정학적인 질서의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달러 패권이 지금 약화되는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귀축 통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겠네요, 교수님은? 달러 패권 약화되지 않을걸요. 그건 약화되지 않는다고? 달러 패권 약화될 모멘텀이 왔었는데 네. 미국의 띵크탱크와 지금 정부가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다가 달러 패권 강화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엄청 강해질 것 같아요, 달러 패권이. 달러 패권이 강해지는데 그 강해진 세상에서도 비트코인도 힘을 더 발휘한다는 건가요? 달러 패권은 금융망을 거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패권은 메타버스 상에서의 경제권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척도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세계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기존의 레가시 금융이 하지 못하던 것들을 네. 메타버스 상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권이 새로운 경제권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상황에서 금융무역 복합망이라는 경제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거래될 겁니다. 뭐 지적재산권, 뭐 미술, 음악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미래를 놓고 하는 어떤 그런 네. 자산도 토큰화돼서 팔리겠죠. 우리나라에 뭐 제2의 손흥민을 찾으려고 많이 오잖아요. 스카우터들이. 근데 나는 스카우터 눈에 띄지 않고 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독일로 유학 보내줄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내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정말로 이정호 같이 이제 빅딜이 되면 그걸 이제 토큰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의 어떤 토큰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메타버스가 2020년, 21년에 굉장히 핫했었다, 굉장히 저물었는데 다시 이제 그쪽으로 하면서 이제 토큰과 비트코인이 다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메타버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증강현실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했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는 좀 더 현실적인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일종의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세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를 연결하는 게 이제 메가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바로 연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연결된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신원 정보하고 자산이 옮겨지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옮겨진 메타버스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 그러니까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 집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있는데 메타 세계에서는 막 집이 이동하잖아요. 메타 세계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럼 메타 세계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고 이런 메타 세계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언어 장벽도 없는 그런 메타 세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브레턴 우주 체제의 붕괴, 닉슨 쇼크는 현재 달러 패권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그건 이제 달러 패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검토하는 건데요. 지금이 챕터 4나 3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 챕터 1이 닉슨 소크까지, 그러니까 근본위제에서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거, 그게 깨지면서 5.1달러 시대가 오면서 중국의 개방까지, 그러니까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개방을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놓고 보면 그때 미국이 냉전을 하면서 이제 5.1달러의 힘을 얻어서 하던 그런 시대. 챕터 3는 미국이 중국을 품으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 무역의 중요 파트너가 되면서 차이나 아메리카 뭐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과 중국의 미러를 속에서 세계가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던 시대. 근데 이제 챕터 4는 미우중 간의 갈등 구조가 들어가면서 세계가 분열되는 시대에 이제 새로운 달러 패권의 구축. 그게 이제 5.1달러도 아니고 페트로달러도 아니고 근본이제도 아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페트로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인 거죠. 위기감이 있었죠. 2023년도에 사우디의 빈살만이 위안화로도 결제하겠다고 했었고 미국 의회에서 달러 위기, 달러의 도미넌스라는 주제로다가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때의 고민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으로 2년 있다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일까요? 달러 무기화라는 거를 미국이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다른 거는 개방해도 금융시장 개방을 안 하거든요. 금융시장 개방 안 했던 거는 한국하고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가 금융 개방 함부로 했다가 한머니가 들어와서 쓸고 나가서 생긴 게 이제 IMF하고 이런 거잖아요. 금융위기. 그때 인도네시아 철권 통치가 무너졌고요. 한국도 최초로 이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금융 개방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갖고 중국의 금융 개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무기라고 느끼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패가 없어요, 지금. 중국은 지금 뭘 준비하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되게 수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막을 길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웠어요. 중국이 2027년도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크립토 거래소가 폐쇄되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했던 거고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해갖고 그거를 바이낸스 같은 해외 역외 거래소에 보내갖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거죠.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애들이 달러를 가지고 장난을 치네? 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회계 투명하게 만들어 안 그러면 벌금 내라 막 하는데 작년 7월부터 미국의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끌 사람들이 야, 그 테더 괴롭히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부채 전부 빨아들일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테더사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작년 기준으로 독일 정부를 넘어섰단 말이죠. 한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10배 키우면 일본 정부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지금 미국 국채 1등 보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안 팔려갖고 난리인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팔릴 거 아니에요.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사겠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 유럽인들이 사는 거예요.